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의 뒤로 무서운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그 자동차는 바로 앞에 남자를 보고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속력을 높이며 달려와 그대로 남자를 받아버렸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유히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자가 한 일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닌 정신을 잃은 남자에게 키스를 하는 일이었죠. 내 몸이 내 정신을 배신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캐런 피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을 남자라고 하고 남자로 대했지만 더 이상 잘못된 성별에 갇혀 살 수 없었던 캐런은 16살이 되었을 때 주변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체성을 알린다고 해서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주변엔 이제부터 여자로 살겠다는 캐런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캐런은 홀로 새롭게 여자로 태어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런 캐런이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여자가 되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했고 어디서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형편의 캐런이 팔 수 있는 건 자신의 몸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모텔은 캐런의 집이자 직장이 됐고 처음 매춘으로 체포됐을 때 캐런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기각돼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 후에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던 캐런은 모텔을 드나들듯 경찰서를 드나들었죠. 절도에서 불법 약물 소재, 차량 절도와 폭행까지 캐런은 착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던 해 캐런은 자신의 범죄 기록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게 됐는데요. This is some of the most horrifying footage they have seen in their careers. The brutality is probably the worst I've ever seen in my 10 years at the DA's office. It's pretty bad. 여느 때와 같이 캐런은 모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평소와 달랐고 캐런은 자고 있던 그대로 모텔방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하나를 훔쳐 도로로 나갔습니다. 캐런이 어디로 향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캐런은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았죠. 캐런이 운전하는 차는 어느덧 휴스턴 우드리지 스퀘어에 있는 복합단지에 들어섰고 도로엔 캐런이 타고 있는 차가 내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창 속력을 높이던 캐런의 시야에 들어온 건 인도를 걷고 있던 중년의 남자. 그 남자와 캐런이 탄 차 사이의 거리가 무섭게 줄어들었지만 캐런은 전혀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캐런의 차는 그대로 남자를 덮쳤죠. 차가 멀쩡하게 잘 걷고 있는 사람을 들이박은 걸 보고 어쩌면 의도치 않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거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곧 이게 실수도 사고도 아닌 살인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남자를 친 캐런의 차가 다시 유유히 후진을 해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다시 한번 바퀴로 깔아뭉갰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캐런의 잔혹한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차 안에서 내린 캐런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고 천천히 미동도 하지 않는 남자에게 다가간 캐런은 뒤집혀 있는 그를 바로 눕히더니 그대로 고개를 내렸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의 얼굴은 남자가 차에 치였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캐런이 이제 시체나 다름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죽음의 키스가 끝이 나자 캐런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캐런이 휘두른 칼은 남자의 목을 그었고 이후에도 캐런은 몇 차례 남자의 몸을 찔렀죠. 난도질을 하던 캐런은 이제 할 일이 끝난 듯 유유히 걷다가 이내 마치 가젤처럼 뛰어올라 자신이 살해한 남자의 몸을 넘어 도주했는데요. 순식간에 한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떠난 캐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잘못된 신체에 태어나게 했던 하느님이 이번엔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말이죠. (2024년 5월 3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가장 큰 도시인 휴스턴에 위치한 우드리지 스퀘어 도로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인 거였죠. 피해자는 64세의 스티븐 앤더슨이었고 휴스턴에 있는 암센터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을 한 뒤 가족들과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왔을 때 참변을 당한 건데요.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스티븐이 차에 치인 걸 보자마자 집안에서 나와 신고를 했고 한 주민은 급히 베개를 들고 나와 처참한 모습의 시신을 가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가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스티븐에게 키스를 하고 칼로 찌를 때 쉽게 다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티븐은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리고 스티븐을 잔인하게 죽인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20살의 캐론 피셔였고 이미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캐론이 체포된 직후 병원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소식을 2개 받게 됐는데요. 하나는 캐론이 이송된 병원에서 병원 직원을 폭행했다는 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분명 목격자들과 체포한 경찰들은 캐론을 여성이라고 기억했지만 검사 결과 캐론이 생물학적 남성이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희가 캐론에게 궁금한 건 성 정체성이 아닌 대체 왜 스티븐을 차로 치었으며 왜 키스를 했고 왜 칼로 찌른 건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을 본다면 원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복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스티븐의 가족은 그가 캐론과는 전혀 접점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었을 거라 증언했죠. 그도 그럴 것이 스티븐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법 집행 학위를 받은 뒤 청소년 보호관찰관으로 오래 일했고 이후 앤더슨 암센터 환경서비스 부서 관리자로 일하다 퇴직을 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팝스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생전 그의 낙은 오랫동안 팬이었던 시카고 컵스의 경기를 보는 것과 소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죠. 반면 캐론은 범죄 이력을 제외하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약물 남용 문제가 있었으며 매춘 일을 해왔던 것뿐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주변에서는 어쩌면 스티븐이 과거 캐론의 손님이었고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던 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체포 후 수감되어 있던 캐론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텍사스에 위치한 해리슨 카운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2개로 분리된 방 사이엔 작은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캐론을 만나게 됐는데요. 참혹한 영상으로만 보던 캐론의 실제 모습은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었죠. 캐론은 심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며칠 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초조함이나 불안함,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혹시 캐론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의심했지만 처음 입을 뗀 캐론은 태연하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을 찍은 영상도 봤다고 덧붙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에 스티븐과 아는 사이였냐는 질문엔 차로 그의 몸 위를 지났을 땐 그와 아는 사이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그를 치기 전까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덧붙이길 자신의 행동은 완전히 무작위적이었으며 스티븐이 아닌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캐론과의 인터뷰에선 알 수 없는 괴리감이 느껴졌는데 대답들이 전부 마치 자신이 이 사건의 제3자인 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실제 캐론은 자신이 스티븐을 차로 치고 키스를 하고 칼로 난도질을 하는 영상을 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느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캐론은 이런 묘한 말을 남기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죠. 스티븐에 대한 살인죄와 병원 직원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된 캐론에겐 $90만 보석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캐론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과 이전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포착돼 검찰과 변호사 측은 캐론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죠. 작년 여름에 일어나 휴스턴을 발칵 뒤집은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에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난도질까지 한 엽기적인 사건인 만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미국에서 이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심화시켰죠. 그날 사건 현장에서 모든 걸 지켜본 주민들 중엔 그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스티븐의 가족들이었는데요. 유가족은 스티븐이 친절하고 관대했으며 누구보다 감성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그를 그리워했죠. 유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물기 위해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길 바랍니다.